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공무원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송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번 지방직 시험 해설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설명회나 아니면 제 소개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예측 독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가 접근해 나가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해설 들어갈게요. 1번 문제입니다.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간단하게 답이 1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많이 틀리신 분들이 이 환수와 환급이라는 단어를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자, 1번을 같이 읽어보시면 납세자의 결정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여러분 기납부세액은 어떤 금액이고 결정세액은 어떤 금액일까요? 일단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이미 납부를 한 금액이죠. 네. 기납부세액이란 건 이미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이라는 건 그 반대겠습니다. 납부할 금액이에요. 그런데 자, 납부할 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네, 고칠 게 있습니까? 고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그만큼의 차익을 환급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1번 선택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 라고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환수라는 건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그러니까 그 납부자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미 납부한 금액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갈게요. 자, 간단한 문단, 독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모든 글은 서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본론과 결론은 서론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론과 결론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문단을 읽더라도 첫 문장을 우리가 잘 읽으면 그 문단의 내용도 우리는 예측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첫 문장 읽어볼게요.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괜찮은 편이었다. 자, 첫 단락에 우리는 이 한 문단의 첫 문장을 읽었는데요. 벌써부터 본문의 내용이 저는 예측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김병현은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괜찮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지를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는 거시적인 틀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김병현이라는 사람은 별로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게 예측이 돼요. 자, 그러면 거시적인 틀에서 부합하는 선택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모르겠습니다. 2번 김익수는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모르겠죠? 안 읽었으니까요. 김병현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역시 모르겠습니다. 자, 4번 김병현은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우리는 이 문단의 첫 문장을 읽고 김병현이라는 사람은 이 이후에 후술될 문단에 읽진 않았지만 별로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는 예측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답은 빠르게 2번에 4번을 골라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네,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법도 굉장히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제시문들을 읽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국어에서 빠르게 시간을 줄이시고 다음 영역에서 많은 이익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품사의 통용은 동음 의어 현상과 구별된다.
즉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 동음이의 현상은 이라면서 품사의 통용이 아닌 현상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품사의 통용이 뭐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로 사용되는 걸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품사의 통용이라는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 품사의 본질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체언의 특징이 뭡니까? 조사가 찰싹 붙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의 수식을 받죠? 관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용어는 누구의 수식을 받습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조사는 당연히 체언 옆에 찰싹 붙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자, 그럼 생각합시다. 이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비교적인 관점이다. 또는 비교적 연구했다. 뭘 수식할까요? 비교적 관점을 수식하겠네요. 그러면 이 앞문장에서 비교적이라는 단어는 관형사가 될 것이고 뒷문장에서 삼촌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뭘 수식하죠? 비교적 편리하다를 수식하네요. 그러면 용언을 수식하는 건 부사겠죠. 그러면 1번은 품사의 통용이 맞다. 2번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에 풀이 잘 큰다. 자, 크다라는 건 여러분 용언인데 동사일 수도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뒤에 구나 능구나를 붙여보세요. 구나가 어울리면 형용사, 능구나가 어울리면 동사. 그럼 봅시다. 자,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구나. 어울리죠? 형용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마당에 풀이 잘 크는구나. 어울리죠? 동사입니다. 그럼 역시 품사의 통용이 맞습니다. 3번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자, 오늘 옆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라고 하는 조사가 찰싹 붙었어요. 그러면 이 오늘은 체언이겠구나. 자, 그런데 뒷문장 친구는 국립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라 한다. 언제 간대요? 오늘 간대요. 자,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부사겠습니다. 역시 품사의 통용이 맞습니다. 4번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모자를 쓰다. 행위입니다. 자, 형님은 시를 쓰고 시를 쓰는 행위죠. 둘 다 동사입니다. 이건 품사의 통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개요 부분에서 시간 뺏기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침이랑 바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요 읽으시다가 시간 많이 뺏기거든요, 생각보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지침이야. 지침을 먼저 볼게요. 서로는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자, 필요한 것이 배경과 필요성이에요. 두 번째,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두 개의 하위 항목이 세 개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자, 대응. 세 번째,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서는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가 뭐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만 판단을 해볼게요. 자, 서론에 가가 있고요. 네, 가는 서론입니다. 나는 나는 본론이겠네요. 왜 그러냐면 서론에 지금 배경과 필요성이니까 네, 정책 변화하는 배경과 그럼 이번에는 필요성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부재라는 문제와 방안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나와 다는 본론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결론에 라가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배경과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배경 그리고 필요성. 자, 본론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어떤 문제 현황과 그에 따른 방안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에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일단 지침에는 부합해요. 왜 그러냐면 서론에는 배경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나아이는 어떤 부재하는 문제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력 채용의 제도화라는 방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개요를 슬쩍 봤을 때 본론에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 일단 문제와 방안이 있다라는 점에서 뭐 크게 지침에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라는 확실하게 결론이야. 근데 이 결론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대 효과와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4번 선택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죠. 네, 결론에는 기대 효과와 과제가 향후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바로 4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5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부터 리을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첫 문장을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 문장을 읽어봤더니 면역 반응에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있다. 먼저 자연 면역이란 외부 이물질에 대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 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 사이에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지 마시고 먼저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이 문단이 뭘 말하고 싶은 문단인가를 빠르게 캐치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문장에서 얘와 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건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얘네들을 서로 비교 대조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 면역이라는 게 있고 또는 그 다음에 획득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을 서로 비교 대조해 주겠구나. 그런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자연 면역이라는 애는 어떻대요? 1대1 반응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대요. 즉 자연 면역이라는 건 여러 항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 획득 면역이라는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와 반대로 얘는 특정 항원만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선택지 같이 보시죠. 제가 선택지가 여기서 조금 멀어가지고 제가 시험지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봅시다.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 잘못됐죠? 왜? 여러 항원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치? 1번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2번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하며 그 외의 대상은 제거하지 않는다. 2번 선택지는 모르겠어요. 안 읽어봤으니까요. 자, 3번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자, 여러분 디귿은 어느 부분이죠? 획득 면역에 대한 부분이죠. 네, 3번 정답입니다. 특정 항원만. 자, 이렇게 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글은 서론만 읽고도 또는 첫 문장만 읽고도 이 글은 비교 대조하는 글이구나. 그러면 A라는 그 화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B라는 화제는 그에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게 비교 대조하는 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읽고 답을 고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네, 가부터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서 배열 문제는 일단 뭘부터 접근을 하냐면 선택지 먼저 접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를 봐봐. 뭐와 뭐가 있죠? 나와 다가 있죠. 선택지가 우리는 4개에서 2개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 또는 다 둘 중 하나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와 다 중에 여러분들이 뭘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큰 범주의 단어가 있는 단락을 먼저 골라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나와 다를 읽어보시면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다를 읽어볼게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뭐가 더 큰 범주에 있는 단어가 있죠? 다죠. 그렇죠. 그래서 다부터 이 글은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정답 후보가 2개로 줄어듭니다. 3번 또는 4번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가냐 라냐. 그죠? 그럴 땐 우리가 우선순위로 뒀던 그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 단락에 올게 가 또는 라인데 가를 보시면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바로 이 픽셀 단위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가에서 받고 있네요. 자, 볼 것도 없이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 8번 같이 보죠.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자, 일단 영웅소설 나왔습니다. 영웅소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원래 여기가 이렇게 한 칸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단락이 나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 선생님이 조금 오타를 냈어요. 죄송해요. 자, 반면에를 기준으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지를 보시면.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죠? 판소리계 소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도 이 제시문도 뭘 하겠다라는 거야? 비교 대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 나왔던 영웅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을 비교 대조하겠구나.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영웅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천상계와 지상계로 세계관이 나눠져 있었어. 천상, 지상. 자, 이원화되어 있네요. 자, 그런 반면 판소리는 어때야 돼? 읽진 않았지만 얘와 반대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일원화되어 있어. 자, 그리고 영웅소설은요, 천상계에는 지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영웅소설에는 초월적인 특징이 있어.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에는 현실적. 간단합니다. 자, 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영웅소설의 특징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선택지 먼저 볼게요.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주는, 그렇죠?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 2번,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관계는 경험적 현실. 얘는 현실적이니까요. 3번,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같은 얘기.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이죠. 4번,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 아니죠.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빠르게 4번 고를 수 있고요. 8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자, 일어나는.
이 일어나는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벌어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보시는 거야. 각 선택지마다 벌어지는 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1번, 뽀얗게 벌어지는 물보라. 이상하죠? 2번, 가까스로 벌어지는 불꽃. 역시 이상합니다. 3번, 아침 일찍 벌어지는 습관. 이상합니다. 4번,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네, 가장 의미가 유사한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논리 문제인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논리 문제 하기에도 약간 너무 쉽죠, 그죠? 사실 논리 공식을 쓸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대요. 두 번째,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답니다. 세 번째,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희는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겠네요. 그럼 영희는 누굴 만났을까요? 선배를 만났겠죠. 너무 쉬웠습니다. 논리 공식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고 빠르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다. 자, 다음. 네, 이광수랑 그리고 이제 김동인 두 문학가들을 대조한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 읽으면서 조금 어려워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단도 그냥 딱 첫 문장 읽었을 때 감이 오셨어야 됩니다. 결국엔 이광수와 김동인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역시 비교대조 문단이었어요. 비교대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이광수와 김동인은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에 사용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광수와 김동인을 비교대조할 건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누가 표준어고 누가 사투리겠어요? 바로 이광수가 표준어고 김동인이 사투리일 거야. 왜 그래? 이건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구조 독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거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던 거 있죠.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글쓰기 방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서로 다른 엄마와 아빠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그 뒤에는 누구 성격 먼저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를 먼저 언급했잖아. 먼저 언급한 대상 먼저 서술해주는 게 글쓰기 방식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서술했어요? 이광수를 먼저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이광수와 김동인은 대표적인 소설가로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를 사용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먼저 언급됐으니까 이광수가 표준어. 김동인이 나중에 언급됐으니까 김동인이 사투리가 되는 거야. 뒤에 읽지 않더라도.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품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대따라기에서, 자,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 표준어로 되어 있고요. 김동인은 배따라기네요.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기준을 리얼리티로 본다면 누가 더 우위다? 김동인이 우위다. 무정은 좀 떨어진다 라고 첫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 뭐라 나와 있죠? 그러나 바로 역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독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 반박하려는 게 아니야. 지금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뭘 기준으로 했어?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했잖아.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달라져야 돼?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X라는 기준이 있겠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글은 결국엔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X라는 기준에선 이광수의 작품은 굉장히 높게 평가될 만해. 그 뭐에 비해? 김동인의 배따라기에 비해.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일 거잖아. 그리고 곧 이 내용이 이 전체 제시문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도 곧 여기서 날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볼게.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그 기준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다.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문화지식, 과학, 공적 영역 등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했대.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근대적. 근대적 기준으로 이광수의 무정을 더 높게 쳤대. 그리고 김동인의 배따라기는 약간 야만적이었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결국 이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바로 볼게요.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배따라기는 사투리입니다. 1번 지우시고요. 2번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렇겠죠. 그 근대적 기준에서는 이광수의 무정은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네, 어휘 문제입니다. 단순 어휘라고만 하긴 좀 그렇고 한자까지 같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와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실 물론 한자와 어휘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암기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영역입니다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어법으로 가시는 거야. 어휘 문제에서 내 선지 모두 어려운 어휘를 주진 않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두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휘를 던져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속어법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표상하는, 상기하면, 떠올리면 분명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상기하다, 떠올리다 웬만하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상, 겉으로 드러나. 이 단어도 웬만하면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단어는 뭐예요? 영합하는. 좀 생소한 단어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영합하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약간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약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약간 좀 아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영합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2, 3, 4번을 여러분들이 속어를 하고 1번을 골라라 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네, 조금 긴 제시문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독해를 하실 때 첫 단락 그리고 첫 단락의 첫 문장 가장 중요하다. 자, 읽어볼게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생활도 소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독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 하겠다라는 거야? 이 제시문도 비교 대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뭐와 뭐를? 재화와 상품을.
자, 그런데 재화는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소비 목적이었고요. 상품은 판매 목적이었어. 자, 그럼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을 하였답니다. 자, 얘는 늘 있어 왔어. 인류 역사상. 그런데 상품은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단락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정보는, 일단 재화와 상품을 비교 대조하는 글 같은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 앞으로 무슨 얘기 할 거야? 상품 얘기할 거야. 곧 판매 얘기할 거야. 왜? 뭘 받았으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자본주의라는 단어로 받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뭔 얘기할 건데 이 얘기 계속해 나갈 거야. 상품 얘기할 거야 라는 거지. 계속 읽어보면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자, 여러분 13번 다음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 찾는 문제네요. 그러면 읽어가면서 기역의 문맥상 의미, 니은의 문맥상 의미 찾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기역이 의미하는 물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이 물건은 소비하는 물건이야, 판매하는 물건이야? 물건을 싸게 사서 결국에는 비싸게 파는 상인. 즉 이때 기역의 물건은 판매용이네요. 자, 계속 읽어나갈게. 자, 어쨌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 산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어가 뭡니까? 핵심어가 바로 상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3번 볼게. 3문단 볼게요. 세 번째.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상인들이 수공업자, 죄송합니다. 상인들이 수공업자를 조직했대. 그래서 이들에게 대신 팔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자, 니은 상품에 기초한 사회. 얘는 당연히 판매와 관련이 있는 단어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상품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시장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시장이 있어야 상품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 자, 디귿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는 소비입니까? 판매입니까? 네, 소비죠. 그래서 디귿은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에서 그러니까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가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 2번,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 일단 1번은 잘못됐고요. 그죠? 사회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공무원, 관료제였다 그랬잖아. 그치? 자, 2번,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뭡니까? 상품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14번. 다음 문제. 여러분, 이 14번이 오답률 1위였죠. 그죠? 굉장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14번을 틀리셨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강조했던 예측 읽기만 잘해주셨어도 정말 틀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잘 보세요. 자,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또 뭘 하겠다라는 글 같습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네, 맞아요. 비교, 대조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분된다, 구별된다, 뭐뭐는 뭐뭐와 다르다 라는 건 뭐야? 결국 그 두 개를 비교, 대조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일단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기호는 뭐와 뭐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기호에는요,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떤 거? 정보성을 가진 기호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 그리고 정보 플러스 정보성 플러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호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읽어줄 게 뭐야? 아, 얘네들을 비교, 대조하겠구나. 자, 다 읽을 것도 없어요. 즉, 가령, 여기서부터죠.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가 없대요. 뭐가? 이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으로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성만을 띠고 있는 기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 내용이 나와야 돼, 얘들아? 자연적 기호의 반대말 나와줘야지. 그러면 정보와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호는 어떤 기호여야 돼? 읽진 않았지만 자연적 기호가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호일 거야. 뭐 인공적 기호겠죠. 우리 본문에는 뭐로 나와 있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라는 단어로 대체가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연적 기호의 반대말 인공적 기호 여러분들 생각해 줬어야지. 읽지 않았어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린 선택지를 빠르게 보는 겁니다. 1번.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그렇죠. 관습적인 건 뭔데? 인공적 기호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기호지 않습니까? 2번.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여러분, 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얘들아, 여러분들이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야. 배가 고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야. 그런데 앞에 삼각김밥이 있고요. 툭불 한우 모양의 필통이 있어. 뭐 먹을 거야? 필통 먹을 거야? 아니잖아. 삼각김밥 먹을 거잖아요. 왜? 아무리 툭불 한우 모양이어도 필통은 필통이야. 이번에 아무리 구름 모양이어도 뭐야? 아이콘은 아이콘이야. 아이콘은 누가 만드는 건데?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인공적 기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셔야겠죠. 3번.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 뭐 인공적입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자연적 기호가 맞고요. 자연적 기호는 정보성만을 띠고 있는 거. 4번. 이웃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 본떠 만들었어요. 자연적인 겁니까? 아니죠. 인공적인 겁니다. 정보와 의사소통 기능을 하겠죠. 자, 이렇게 14번 봐봤고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그랬네요. 네, 이것도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빈칸 주변 가볼게요. 나에게
땡땡땡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앞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가가 있는 문장보다 한 문장 정도만 앞으로 가볼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뭡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 가에는 당연히 중요한 타인이 될 거예요. 그죠? 관련이 적은 타인보다는 중요한 타인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빈칸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빈칸 나를 독해하실 때 조금 잘 독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나라는 것도 있대, 일단. 근데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어주셨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독해예요. 여러분 봐봐.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뭐뭐 한다기 보다는을 기준으로. 자, 역접입니다. 역접 구조예요. 그쵸? 자,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칩시다. 자, 여기에는 뭐뭐 하기 보다는 또는 뭐뭐가 아니라 또는 뭐뭐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붙어 있는데 역접의 구조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든 예문이 과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옳은 문장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한화 이글스는 자, 다시 쓸게. 자, 한화 이글스는 야구를 잘해. 하지만 키움 히어로즈는 팬들이 착해. 여러분들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논리적으로 좀 옳아 보이나요? 잘못됐죠? 왜 잘못됐습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에 어떠한 연결점이 없기 때문이야. 즉, 범주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때요? 사과는 비타민 C, 뭐 잘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지 어떤지. 자, 비타민 C가 풍부하지만 뭐 오렌지는 비타민 E가 풍부해. 예. E가 풍부한지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어때? 괜찮지? 왜 괜찮죠? 서로 비타민 C, 비타민 E라는 영양분이라는 큰 범주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역접 구조일 때 우리 흔히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니, 역접 구조일 땐 앞문장보다 뒷문장이 중요해. 앞문장보다 뒷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뒷문장을 잘 읽어줘야 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몰라? 아니, 뒷문장이 중요한 거 누가 모르냐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역접 구조일 때 앞문장과 뒷문장의 범주는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범주가 어떻게 같아야 되는데? 자,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미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이 뒷문장을 좀 더 심플하게 바꿔볼까요? 자,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기보다는 타인이 아닌 나를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나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 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럼 문장이 깔끔하지.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범주는 뭐였는데? 바로 후. 누구라는 큰 범주가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앞문장에선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을 통해 그렇게 하다 자아를 형성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자아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거울에 비친 자아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논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논리 문제인데 딱히 뭐 공식 쓸 것도 없고 되게 쉬웠어요. 자, 기호화를 한번 해볼게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마라톤 모두 식단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근력 운동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다.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자, 마라톤 건강. 자,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최종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부족하지. 그게 뭐야? 지금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죠? 추가해야 될 걸 찾으래요. 그럼 봐봐. 결론이 마라톤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대. 근데 근력 운동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대. 못 빠졌어, 지금. 식단 빠졌잖아, 식단. 그죠? 그럼 뭐 추가하면 돼? 식단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이 말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쉬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네, 17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다 읽지 마세요. 다 읽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뭐야? 대화잖아. 대화 상황인 거야. 지금 누가? 갑과 을과 병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 상황이라는 건 각자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해주면 돼? 각각의 입장을 우리는 파악해주면 된단 말이야. 지금 등장인물이 갑을 병이야. 그럼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입장만 우리는 판단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갑의 입장을 볼게요. 언어는 인간의 지식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까지만 읽어. 을이 뭐래? 난 동의할 수 없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어가 다 결정해. 라는 게 갑이야. 을은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을은 사고가 더 중요해. 그죠? 갑은 병은 그렇긴 하지 라고 하면서 을의 입장을 동의를 하고 있으나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또 일부 부정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갑, 을, 병의 입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갑은 어떤 입장이야? 언어가 사고보다 중요해 라는 게 입장이야. 그럼 을은 반대지. 아니야, 언어보다 사고가 중요해. 그럼 병은 뭔데? 아니야, 둘 다 중요해. 그죠? 그럼 끝났네. 선택지 분석 한번 해봅시다. 1번.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그렇죠? 병은 둘 다 중요해. 동의하고 있어요. 2번.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은 뭐야? 언어보다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쵸? 언어보다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의 입장이야? 을의 입장이야. 자, 그러면 이런 을의 입장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아니지 갑과 을은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죠? 병이 동의하는 것이겠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풀었어요. 다음. 자, 18번. 역시 대화입니다. 자, 대화는 뭐라고? 각각의 입장이 뭔지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갑의 입장을 볼게.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건강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널리 쓰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갑의 입장 뭔데? 아니 써도 되잖아. 그죠? 아니 좀 문법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사용해도 되잖아 라는 게 갑이야. 그럼 을은 당연히 반대여야겠지. 뭐래? 을이 문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돼. 그렇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을은 문법 규범에 어긋나? 그럼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지 라는 게 을이야. 근데 갑은 문법 규범 어긋나? 근데 그래도 사용해도 돼. 왜 안 돼? 라는 게 갑의 입장이죠. 자, 이렇게 갑과 을의 입장을 정리해봤어요? 그럼 바로 선택지 보시는 거예요. 기억.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비동은 이중비동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한다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을 강화해? 을의 입장 강화지. 기억 지워야겠지? 니은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범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그랬는데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거죠. 써도 돼 라는 거니까. 자, 디귿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 사용됐잖아. 문법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사용해도 돼 라는 갑의 입장이네요. 이건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그렇죠. 갑의 입장 강화, 을의 입장 약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대화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9번. 여러분, 요거 문법 공식을, 논리 공식을 적용할 거야. 여러분들이 어딜 보셔야 되냐면,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가가 참이어야 돼. 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논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뭐 하라는 거야? 문제 보고 딱 알아야지. 뭐 하라는 거야? 대우하라는 거잖아. 대우. 자, 그러면 얘를 표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공무원 사명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우해봐. 어떻게 변해야 돼? 대우하면 사명감 공무원. 바로 풀리는 문제잖아. 문제 보자마자 저거 대우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느낌 딱 왔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 영역은 이렇듯 여러분 그냥 공식 조금 외워주시고 그 적재적소의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공식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쌤이랑 같이 우리 본 수업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자, 20번.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논리 문제입니다. 강화, 약화 문제.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 영상부터 설명회부터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시간 단축. 필요한 부분만 읽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시문에서 읽지 않을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안 읽을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나는 강화, 약화 문제가 나오면 쌤은 어떻게 푸냐면요. 제시문을 1절 보지 않습니다. 1절 보지 않고 선택지만 볼 거예요. 왜? 여러분 적절한 것을 고르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든 뭐가 있으니까? 범주가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 4개 선택 중에서 3개는 강화를 할 것이고 하나는 약화를 할 거야. 3개는 약화를 할 거고 하나는 강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택지를 보시면서 범주가 다른 하나 잡아주면 되겠네. 자, 제시문 안 읽고 바로 선택지만 분석하겠습니다. 1번 인공 일반지능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잖아. 마이너스죠. 자, 제시문의 입장이 뭐든 뭔진 몰라요. 인공지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몰라. 안 읽었으니까. 그런데 선택지 1번은 일단 인공지능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2번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얘 인공지능 좋다야 나쁘다야? 인공지능 나쁘다야. 3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얘는 인공지능 좋다야 나쁘다야? 얘는 인공지능 좋다잖아요. 그럼 답 바로 나왔지. 답 바로 3번이지 않습니까? 범주가 다른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번 7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때 이제 비문학 특강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비문학 특강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제일 비문학 어려워 하시니까, 그래서 비문학을, 특강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한번 풀어봤는데, 굉장히 여러 유형이 나왔고요. 독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 영역이 있지만 독해가 가장 중요해요. 열세 문제가 나오고 문항수도 제일 많고요. 글을 잘 읽어야 글을 또 어떻게 잘 읽어야 문제를 또 어떻게 잘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죠.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하지만 문법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한자도 있었고요. 단어도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수업을, 본 수업 같이 들어가시면서 정말 저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합격하는 데는 정말 제가, 국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임을 정말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국어 정말 실력을 확실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방직 해설을 해봤는데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방문각 송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